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바로 그 전날 월요일 날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악재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MSCI 리밸런싱이 단발성 이벤트였다 이렇게가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 시장에서 중요 가격선을 회복한 모습도 보여줬다는데 업종별 그다음에 종목별 차별화는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됩니다. 특히 시장에서 시총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이제 빅7이라고 얘기하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 외적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상승이 시장 대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아주 강한 상승까지는 나타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그 외적인 종목군들의 상승을 좀 더 확대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일부의 강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다. 해외에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세가 시총 최상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2,450포인트 전후 약 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작은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2,345포인트가 되는데 그 라인대를 회복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16조. 그래서 거래대금이 오랜만에 반등 거래 량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총 최상위 대형 쪽에서가 거래량이 좀 작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들이 2천억 정도 매도가 이어졌다가 되지만 2천억 정도는 뭐 시장에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히 소화가 된 모습이었고 기간 역시 560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프로그램이 이제 790억 정도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인데 사실 이제 어제 선물 시장에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날 반등을 하냐 못하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해서 주가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 끌고 왔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역시 어제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늘려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장중에 9,000계약 정도의 매수를 하다 이제 6,600계약 정도로 축소를 하긴 했지만 외인들이 다시금 선물 쪽에서 많이 잡아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누적 매수가 다시금 38,000계약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베이시스는 플러스 0.2%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배경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850선을 이제 소폭 상해에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앞전에 고가였던 자리대 근처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12조 5천억으로 소폭 거래대금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증시인데 중국 증시에서 어저께 차익신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차익신 구매자 관리 지수가 53.1로 컨센서스 52.6, 전월 52.8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6개월 연속 상승을 한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생산이라는 부분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 향후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상승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뭐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3,41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되고 이제 직전의 고가였던 3,455포인트 돌파 시도를 다시금 나타낼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전반적인 매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외국인이 중국 증시에서 19억 위안 정도를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역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은 단발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여전히 강세가 뚜렷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우와 S&P가 0.75% 전후의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이 1.4% 상승하면서 S&P 지수와 나스닥 모두 신고가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우선은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가 모멘텀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우선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 55와 전월 54.1을 상회한 56까지 나타나면서 2018년도 이후에 다시금 상당히 높은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역시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 지수 역시도 신규 생산이 크게 증가를 한다 이런 쪽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와 전월에 부합한 51.7이지만 역시 경기 확장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국내 수출 역시도 발표됐었는데 컨센서스가 11.5% 감소였었는데 실제로 9.9% 감소하면서 7월달과 8월달 모두 한 자릿수 감소 정도가 나타났다는데 실제로 일평균으로 보게 될 경우는 3.8% 감소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수출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되는 국면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가 의회가 여름 휴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9월 8일부터 다시금 개회를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개회를 앞두고 부양책 협상을 다시금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역시 미증시의 강세 배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중 같은 경우가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쪽 같은 경우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다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강세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다는 부분이 산업재라든지 소재,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경기 관련 전반적으로도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다만 헬스케어 정도만 약간 인하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되겠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26선을 유지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증시가 8월 달과 그리고 어제까지도 워낙에 강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계,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소폭 상승해서 42.7불,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64선 전후까지 다시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화는 여전히 92 초반선에서 움직인다 되고요. 원달러 환율도 385원 전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은 지수는 1% 정도 강세를 띄었고 코스닥이 0.6% 정도 상승을 했다 됩니다. 여전히 중소형이 좀 더 강한 흐름 동일하다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보험 쪽도 상당히 강했고 자동차도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되고 건설 역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한국전력, 그 유통 쪽에서가 면세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내수 유통주들 전체적으로 강세 띄는 모습 역시 나타내줬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상승이 작게 나오거나 소폭의 약세 하락이 나타났다 된 쪽이 결국 어디냐면 우선은 시총 최상위 반도체 그리고 언택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인터넷, 게임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약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시총 최상위가 상승 자체가 제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외적인 쪽에서가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세 그림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중소형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앞전에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었던 날이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과열로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중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때 똑같이 고가 대비해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약 6% 정도의 하락을 나타내줬다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매도 규제 이 부분, 공매도 금지 이게 연장이 되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시총 최상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었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에서의 주도주주 이쪽이 약해진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는 상승이 제한된 반면에 중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8월 13일 날에 고가를 돌파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했다 8월 13일 대비해서 약 1% 정도의 상승이 더 나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형 지수를 볼 때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개별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소형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지수도 똑같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앞전에 고가 대비해서 약 6%가 좀 넘는 하락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어저께 다시 이제 직전의 고가였던 8월 13일의 고가 자리에 넘어와서 약 1%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되겠죠. 그래서 소형 쪽에서도 상대적인 강세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대형과 중소형의 차이가 나타났던 가장 큰 배경 자체가 결국 수급이라는 부분이다.
이제 MSCI 라지 쪽 이쪽에서의 비중이 조절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동안 강세였던 빅이라고 하는 주도주들이 추가 모멘텀이 없다는 부분이 차별화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소형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급증이 이제 그저께까지 나타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조금은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로 보더라도 직전 고가 돌파가 나온 만큼 숨고르기는 역시 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소형지수가 반복이 되는데요. 자, 대형지수를 보게 되면은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밑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밑에 하락 자리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반등폭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실제적인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누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든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고가 대비해서 약 6.8%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반등을 어저께까지 나타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가 대비해서 약 4.5%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 대비해서 거의 5에서 6%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반등을 못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총 최상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거래량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세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봤듯이 글로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어느 정도는 정체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높아진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전주였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백이 형태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하단 쪽에서 먼저 프리를 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단 쪽에 이 프리를 빼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중요한 자리대를 결국은 지켜준 모습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쌍바닥과 쌍봉 둘 다 가능한 그림에서 쌍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순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총순위를 보게 되면 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LG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NC소프트까지 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빅7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쪽이었었는데 이쪽은 다 상승이 대부분이 강보합 정도 끝났다가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시총상에서 강세가 지수보다 강했다가 된 쪽은 결국은 현대차라든지 LG생활건강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그리고 기아차, 포스코, KB금융 이 정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을 어떻게 보면 끌고 왔었던 주도주 쪽이 상당히 약해졌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달 시장과 10월달 시장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코로나 백신이 임상에 성공하느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임상에서 성공하게 될 경우 바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종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 얼만큼 높아질 거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경기 민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 그 외적으로 남는 것이 결국은 각국의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모멘텀이 바이든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친환경 이쪽에 대한 정책을 피고 있는 거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예산 자체가 크게 늘어난 부분에서 역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정책이 상당히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적인 부분이 남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기존에 강세 띄었던 모멘텀이 있었던 쪽보다는 향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더 중요한 시기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신풍제약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강세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그다음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화재, 호텔신라, LG생활건강, 대림산업,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 되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 8월달 차량 판매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축소되는 모습, 판매 감소가 처음에는 50% 정도 축소됐다가 이게 30%대, 20%대, 그리고 10% 초반 이렇게 축소가 되고 이제 한 자릿수까지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관점에서 실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도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 이런 쪽에 어제 강세를 띄었었는데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예산안 자체가 SOC 투자 역시 10% 이상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매도가 나왔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넷마블, LG와 카카오, 세트리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A 같은 시장에서 그동안 중심을 했었던 쪽이 역시 동반 매도의 흐름이 주로 나타났다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가장 많이 샀다가 역시 현대모비스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생명과 대림산업.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배구조 관련 쪽이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삼성생명과 대림산업 이런 쪽이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가 이제 삼성생명법 관련해서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도는 역시 비슷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카카오, 넷마블, 네이버, LG화학 등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빅세븐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자, 특징적으로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앞전에 배워산다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 해드렸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앞전에 이 18만 3천원에서 19만 원짜리 때에서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될 경우는 1차 목표가 얼마, 2차 목표가 얼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량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한번 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20만 3천원에서 21만 3천 사이가 다시 한번 매수 진입을 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올 경우 1차 목표가 24만 원 전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26만원에서 27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모양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채널 상승형으로 나타났는데 앞전에 고가란이었던 23만과 24만 원짜리 때에서 매물 소환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경우는 26만원에서 27만 원이 단기 상승 마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현대모비스가 왜 강세를 띄느냐 이 부분인데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이쪽은 순환 출자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을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대모비스가 정점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현대모비스가 시장에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나중에 바뀌게 될 경우 중심에 설 수 있다 보입니다. 예전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합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실패로 들어갔던 이유가 실제적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향후 성장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린다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순자산가치로 비율을 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반대가 나타났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가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관련해서 다시 그 모멘텀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을 약 5.8% 정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의 정책이란 부분 향후 대부분의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쪽이 핵심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과 내후년 거의 10% 정도의 성장이 전망이 된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내년 시장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퍼로 따질 때 약 8%,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37만 정도 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 0.6배 정도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매출 증가폭이 이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거의 10배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거의 두 자릿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본다면은 실제로 주가도 싸지만 저평가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 그리고 성장 동력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상당히 하반기까지도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산도 어제 이제 특징이 나타났던 부분이 지배구조라든지 저평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는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더 올라갔다 하는데 코스닥도 직전에 고가 라인 때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열린다라고 약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바로 가도록 하죠. 시간이 좀 자꾸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 지표 굉장히 잘 나왔다 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상단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는데
이번 주냐 아니면 다음 주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다. 그다음에 부양책이 재협상을 간다. 이런 부분이 미증시에서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국내 반도체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반도체 쪽에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 관련된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강세가 유지된다 이런 관점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미 하원에서의 반도점 규제 초안 공개가 예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한 번은 언제든 떨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우선은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은 소멸되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중요한 것이 2021년 정부 예산이 확대되었다는 부분인데 그린 뉴딜과 연구개발, R&D, 그다음에 SOC, 그리고 보건 이런 쪽이 올해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를 했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달의 흐름은 경기 관련주 중심, 가치주 비중을 확대시킨다. 그래서 여전히 앞전에 주도를 했었던 성장보다는 가치 쪽에다가 무게 실어준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밴드는 동일하다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직전의 고점 정도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정도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2345라는 박스권 중간 마디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안착하는 여부 그리고 오늘 2370포인트를 돌파한 시도가 나타날 경우는 이번 주에 잘하면 2410포인트도 가능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완성차는 마찬가지지만 이쪽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 여전히 갖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패널 가격의 상승세 이어진다. 턴 어라운드 가능하다. 증권, 거래대금 증가세, 중소형주의 강세 이런 부분 좋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산업재 역시 좋다 보니까 9월에서 10월달 이 아래 카타르에서의 수주권이라든지 그린 뉴딜이 이런 자동차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부분도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계 역시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질 때 모멘텀 받고요. 철강 건설, SOC 투자가 아니라 SOC에 대한 예산 확대란 부분 역시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오늘도 벌써 추수요일이 왔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시장에서 가장 힘든 구간을 슬슬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내일 샵에 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